오늘 김정아 교수님의 위기와 회복의 스타일로서 미니멀리즘의 강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강연의 사회를 맡는 영광을 누리게 된 저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박사과정생 김희원입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분들께서는 김정아 선생님의 이름만 보고도 일단 보러 오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만큼 김정아 교수님께서 언제나 기대되고 놓치고 싶지 않은 연구와 강연을 해주시는 분이라는 뜻이기도 할 겁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는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에서 인문학 진흥에 기여하는 우수한 단독 연구를 지원하는 인문학 강연 집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공개 강연입니다. 인문학연구원의 문구를 그대로 가져오면 인문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외연을 확장하는 연구를 선정하여 그 중간 성과를 공개 강연 형식으로 발표하는 자리인데요. 바로 이 문구야말로 오늘 김정아 선생님께 딱 맞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재직 중이신 김정아 교수님께서는 연세대학교에서 영어영문학과 심리학을 복수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받으시고 동대학원 비교문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이후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비교문학과 문학이론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영문학, 심리학, 비교문학, 문학이론, 아무래도 첫 단추부터 영문과의 저변을 넓히는 이력으로 시작하신 것 같아요. 이런 다방면의 학술적 관심과 역량을 기반으로 김정아 선생님께서는 박사 논문은 Trauma of Empire, Violence, Minor Effect, and the Cold War Trans-Pacific 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박사 논문을 써주셨고요. 이후에 김정아 교수님께서는 서울대 임용되신 이후에 현재 20세기 미국 소설, 아시아계 미국 문학, 이주 이산 문학, 트라우마 연구, 정신분석 비평을 주된 연구 분야로 삼고 계십니다. 이 연구 분야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는데요. 현재 영어가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전유되는 언어이고 미국이란 나라가 정말 온갖 종류의 문화가 만나고 충돌하는 공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분과학문의 제도적 특성상 영어 영문학의 그 연구 대상이 특정 지역이나 인종에 한정되거나 그나마도 연구 방법과 지향점의 제약을 받기가 쉬웠는데요. 선생님의 연구는 이러한 학제적 한계를 반성하고 인문학의 외연과 깊이를 확장하는 데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또 혼자서만 좋은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이러한 연구 성과를 학술 대회나 학술 논문을 통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공유해 주시고 계시고 학내에서도 비교문학과와 영어영문학과 전공 및 교양 수업을 전담하시면서 교육에서도 힘써주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위기와 회복의 스타일로서 미니멀리즘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해주실 건데요. 위기, 회복, 미니멀리즘 굉장히 친숙한 단어이기도 하고 당장 우리 삶의 고민에 와닿는 단어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제가 해당 주제에 관련해서 선생님과 함께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흔히 스타일이란 개념이 예술 작품의 양상을 지칭하는 데 쓰이곤 했다면 선생님의 작업은 이 고전적인 정의를 넘어서 스타일을 특정 시대를 살아가는 존재의 삶과 행위의 양태를 이해하는 이론적 틀로 사용할 때 문학 연구자가 어떤 의미를 길어낼 수 있을지 궁구하는 작업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것이 거창한 것이든 궁색한 것이든 삶을 그 자체로 미학적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거란 건데요. 너무 흥미로운 관점인 것 같습니다. 또 거기에는 미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성도 있고 다른 것들도 있다는 얘기를 이제 계속 해주실 것 같아요. 벌써부터 이런저런 궁금증이 드실 것 같은데요. 강연이 한 1시간 정도 진행이 될 예정이고 이후에 한 20분 정도의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니 한껏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김정아 교수님께서 어떤 말씀 해주실지 저도 기대해 보면서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거창한 소개를 해줄 줄은 몰랐습니다. 네, 김희원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소개에 그 대본을 쓰시느라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쓰셨을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소개 감사드리고요.
네. 그 귀한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이제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또 앞에 김희원 선생님께서 잘 이렇게 소개해 주신 것처럼 오늘의 강연은 이제 인문학연구원 강연 집필 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여러 전공의 이제 학부생, 대학원생 또 이제 선생님들 함께 하시는 자리인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양한 청중분들께 이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좀 될 수 있도록 제 전공 고유어를 좀 이렇게 최소화하고 하는 방향으로 이제 준비를 좀 해보았는데요. 네,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실 수 있도록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 발표의 제목은 여기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위기와 회복의 스타일로서 이제 미니멀리즘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제 이 연구 주제를 이제 구상하기 시작한 경위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한 2년 정도, 2년에서 3년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작은 굉장히 이제 일상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의 관심이었는데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저희 모두가 그렇듯이 그냥 어떤 경로로 무엇을 이제 클릭하여 관심을 표한 컨텐츠가 이제 미니멀리즘 관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도 한동안 SNS 이제 알고리즘님께서 저를 계속 이제 이러한 곳으로 이끌어 주셔가지고 뭐 이렇게 살림, 뭐 패션, 뭐 라이프 스타일로서의 미니멀리즘을 이제 제가 이렇게 탐색하게 되는 이제 좀 이렇게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인 관심도 좀 있었고 이제 들여다 보니까 이렇게 재밌는 것들이 점점 이렇게 길어 올려지더라고요. 굉장히 큰 마켓이더라고요. 한국 안에서의 미니멀리즘이라는 것도. 그것도 재미있었던 건 분명히 이제 기치는 비움과 내려놓음인데 엄청난 수의 이 팔로워를 거느린 이제 이 SNS의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엄청나게 자본을 이렇게 쓸어가는 그 맥시멀리즘과 미니멀리즘의 그 묘한 공존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흥미로운 현장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미니멀리즘이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뭐 내려놓음, 비움, 이제 뭐 치유, 이제 힐링, 이제 이런 담론과 연결되는 지점들이 이제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저런 관심을 이제 좀 가져보고 저도 이제 일상에서 뭐 좀 비워보기도 하고 버려보기도 하고 이제 뭐 이러면서 미니멀리즘을 좀 실천을 해보다가 이제 여러분도 이제 되게 친숙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실 텐데 이제 이분을 이제 또 어떤 경로로 이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이른바 이제 정리 관련 멘토로 활약하고 계신 이제 마리에 콘도라는 이제 일본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등장하는 이제 컨텐츠는 이분이 이제 일본어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정리 관련 이제 컨설팅이나 그런 멘토인 분들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집 엉망인 집 이제 찾아가서 막 이제 이렇게 정리해주고 이제 이분이 이제 그런 그 어떤 길을 이제 선도적으로 이끈 분이시죠. 그래서 그 이분의 이제 그 이 정리 그 관련 그 어떤 내용을 담은 저 이제 넷플릭스 쇼가 이제 굉장히 유명하고요. 이분이 뭐 어느 해에는 이제 타임 100인에 선정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잠깐 제가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어떤 기쁨, 조이를 스파크하지 않는 거는 이제 버려라. 그리고 이제 그 조이를 스파크하는 것을 이 어떤 미니멀리즘 실천이 이제 정리와 비움으로 요약이 되는데요. 그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출연자들이 이제 가서 그 정리를 도와주고 나면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 눈물이 어떤 이제 담고 있는 어떤 치유와 이제 회복의 메시지 같은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런 치유와 회복의 담론으로서의 어떤 미니멀리즘적인 실천 이제 이런 것들이 참 재미있고 우리가 이제 공감할 만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또 동시에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른바 위기의 시대를 이제 산다는 생각을 또 한편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은 이제 제가 몸담고 있는 영문학계뿐만 아니라 이제 인문학 전반적으로 이제 최근 몇 년간의 학술대회 키워드를 살펴보면은 정말 위기라는 키워드가 제일 많았던 것 같거든요. 뭐 환경 위기, 금융 위기, 뭐 경제 위기,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이제 그 위기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있는 이제 주제인데. 그래서 어쨌든 미니멀리즘이 이런 위기에 반응하는 어떤 위기를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그게 회복의 이름이 됐던 치유의 이름이 됐던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그거에 반응하는 그 무엇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아주 일상적이고 제 개인적인 차원의 관심이 이제 느슨하게 학술적인 관심으로 이제 이어지다가 이제 흥미로운 책을 하나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보여드리는 이 마이클 그 댕고라는 학자의 이제 크라이시스 스타일이라는 책이었는데요. 이 책을 이제
큰 틀에서는 이제 그 전후, 그러니까 이 책의 한 챕터에서 이제 미니멀리즘을 다루는데요. 그러니까 그 전후 미국 문화의 중요한 이제 그 20년대 중후반에 이제 미국 문화의 중요한 이제 어떤 예술 양식, 뭐 미학적인 움직임으로서의 미니멀리즘의 이제 역사를 추적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마리에 콘도 그 정리 멘토를 이제 이런 전후 미국 문화의 미학적인 운동, 미니멀리즘에 담긴 그 실천이 현대적으로 이제 현현이 된 거다. 이제 이런 흥미로운 이제 얘기를 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미니멀리즘을 바라보는 관점은 미니멀리즘 이제 위기의 시대, 우리가 사는 위기의 시대라는 거는 그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를 추적하기도 너무 어렵고 그거에 당연히 어떤 해결책을 쉽게 찾기도 어려운 이제 그런 종류의 위기의 시대인데 이른바 이렇게 출구가 막힌 이런 위기의 시대에 일종의 디톡스적인 행위다. 이제 디톡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회복적인 양식인데 동시에 미니멀리즘이 배제의 양식이다라는 이제 얘기를 함으로써 미니멀리즘이 가진 보수성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 배제의 양식이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또 그 지점이 되게 흥미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설명한 이 부분을 그냥 이 본문에서 좀 다시 확인을 해보면 이제 둘째 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사람은 이제 미니멀리즘이 이 사람의 챕터에서 이제 음악하고 뭐 조각하고 문학하고 건축을 이제 쭉 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은 제가 이제 따라갈 수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좀 따라가기가 어렵고 이제 음악 얘기나 이런 것들은 좀 그렇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어쨌든 미니멀리즘을 공부를 하려면 정말 많은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또 이제 실감을 했던 이제 어떤 챕터이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하는 미니멀리즘은 두 번째 줄에 그러니까 그 전후 미국 그러니까 중후반 20세기 중후반의 미국 문화에 한정지었을 때 1차적으로는 그렇지만 이제 이 사람은 그 미국적인 문화의 특수성이 되게 보편적인 차원의 위기 담론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액션 오브 디톡스고, 그러니까 디톡스의 어떤 행위이고, 그거는 굉장히 obsessive한 어떤 스트래터지, 전략이다. 그거는 어떤 리페어, 수리를 하려는 어떤 그 굉장히 강박적인 디톡스적인 행위다. 미니멀리즘은. 그래서 그것은 어떤 위기에 반응하는 양식으로서의 하나의 회복적인 전략 같은 거고 그때 사람들이 감지하는 위기라는 거는 이제 넷째 줄 보시면은 they're not able to control their environment. 그러니까 통제를 내가 할 수 없다. 이 모든 것은. 그러니까 위기의 원인도 결과도 해결책도 어떤 것도 이제 통제할 수 없다는 이 어떤 그 무방비 그리고 이제 통제 불능의 상태에서 그것을 이제 어떤 수선하는 어떤 건데 그 수선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by erecting miniature environments of intimacy. 그러니까 굉장히 친밀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작은 친밀함의 공간을 세움으로써 미니어처적인 공간을 세움으로써 그게 하나의 컴펜세이션, 하나의 보상의 어떤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맨 처음에 제가 이제 그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니멀리즘을 봤을 때도 우리가 뭐 돈을 뭐 하루아침에 벌 수 있나요? 일단 우리 집부터 청소해야죠. 그래야 돈이 들어와요가 결론이긴 한데 한국에서는 대체적으로 비워야 돈이 들어옵니다. 이제 뭐 이런 게 한국적인 솔루션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 내가 컨트롤할 수 없을 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미니어처적인 환경을 세운다라는 것이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떤 문학의 영역에서는 문학적인 공간을 구축하는 일 같은 것들로 이제 이어지고 제가 이제 후반부에 그 레이먼드 카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요거를 이제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든 이제 이 기본적인 그 마이클 댕고의 이런 해석이 굉장히 흥미롭다고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이 미니멀리즘이 회복적인 양식이라는 거는 굉장히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떤 통제와 배제의 양식일 수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환경에 대한 어떤 보상책으로서 굉장히 친밀한 환경을 세우는 것이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주장이 흥미롭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넘어가기 전에 여기까지 놓고 이제 설명을 조금 더 드리자면 그래서 이제 이 댕고의 이 책이 이제 미국 전후 문화를 다루기 있었기 때문에 이제 미국 문학을 이제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이 미니멀리즘이라는 주제가 학문적으로 굉장히 더 궁금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니멀리즘을 스타일로서 이해한다고 할 때 이제 스타일이라는 개념은 또 어떻게 이론화될 수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도 생겼고 그래서 제가 인문학연구원에 이제 이 연구 계획서 그 지필 계획서를 제출을 하면서 이제 대략 3가지 방향의 연구 방향을 이제 제안을 이렇게 설정을 해서
썼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오늘 이제 전반부에 말씀드릴 건데, 이제 그 미니멀리즘을 이제 위기에 대한 반응의 스타일로 이렇게 일단적으로 이론화 해보고자 할 때 이제 새로운 스타일 개념의 개보학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스타일 개념을 좀 추적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클 댕고라는 사람이 이 작업을 일부 하고 있지만 이제 무언가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오늘 발표의 전반부는 제가 이제 이 과정에서 흥미롭게 보고 있는 스타일 이론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이제 전반부에 소개해드릴 이론들은 제가 이제 대학원 수업에서 저기 앉아 있는 그 1군의 학생들하고 열심히 읽었던 그 텍스트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1970, 80년대 이제 많은 분들에게는 레이먼드 카버라는 한국에서도 이제 굉장히 두터운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는 그 작가로 상징되는 이제 7, 80년대 미국의 미니멀리즘 문학이 그 회복과 이제 위기 관리의 스타일이자 또한 이제 배제의 정치학으로 나타나는 방식을 이제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살펴보겠다 이렇게 연구 계획서를 썼고, 오늘 발표의 후반부에서 이제 이 레이먼드 카버 얘기를 조금 이제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연구를 진행하면 할수록 이제 미국 문학 미니멀리즘 개보학도 더 방대하고 더 다양하게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계속 확인하는 중이라서 이게 과연 언제 끝날 수 있는 프로젝트인가라는 이제 좀 암담함도 드는데, 이게 뭐 논문의 형태로 어떤 일부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완결 지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 이것이 가진 어떤 프로젝트에 이렇게 불어나는 그 사이즈가 굉장히 더 흥미롭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재미를 이렇게 붙여서 이것저것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20세기 초에 해밍웨이부터 사실은 이 미니멀리즘을 시작할 수 있고, 또 동시대 미국의 뭐 메카시까지 이렇게 백인 남성 작가 중심으로 구성되는 개보학이 또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최근에는 또 이제 제가 이제 뭐 이런 수업에서 학생들한테 이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라고 얘기해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제가 그 이제 뭐 작가의 굉장한 팬이라고 이제 알고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이제 준파 라일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 준파 라일이가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인도계 미국 작가고 이제 사실은 영어가 거의 자신의 모국어였는데 한 몇 년 전부터 이탈리아어를 새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어로 작품을 쓰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 작가가 이탈리아어로 발표하는 작품들이 정말 미니멀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번역이라는 작업 속에 이제 결부되어 있는 종류의 미니멀리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또 굉장히 다른 차원의 미니멀리즘 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도 다 잘 아시는 왜 트위터 같은 마이크로 블로깅에 기반한 글쓰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트위터처 같은 그런 것도 사실은 이제 미니멀한 글쓰기라서 이게 이제 미니멀리즘으로 뭔가 이제 문학 얘기를 한다고 해도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향은,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스타일 개념의 개보학을 좀 보고 싶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 문학 내에 미니멀리즘의 개보, 특히 이제 20세기 중후반의 그것들을 좀 보고 싶다라는 것이 있고, 이제 세 번째로는 아직 생각이 많이 정리되지 않아서 좀 자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을 예정이지만, 그 미니멀리즘을 이제 최근 비평 이론의 이른바 회복적인 전회라고 불리는 그 reparative turn 혹은 포스트 비판, 뭐 포스트 크리틱하고 연관지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세주익 같은 이론가들이 이제 제안하는 뭐 회복적 독해라는 것이 이제 그간 이제 비평이 몰두해온 어떤 이데올로기 비판, 뭐 폭로의 해석학, 이제 이런 것들 일련의 행위들이 이제 의심과 편집증적인 이제 곤경에 우리를 빠지게 했다라는 이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이러한 이제 의심과 비판의 해석학을 이제 좀 상대화하면서, 그러니까 일종의 뭐 존재론적이고 인식론적인 태도를 독해와 연결짓는 작업들, 이제 이런 거를 고심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른바 회복 담론, 그러니까 비평에서의 회복 담론한 일 텐데요. 근데 이제 이러한 회복적인 전해가 일종의 이제 축소된 행위성, 그러니까는 어떤 수동성, 뭐 그다음에 어떤 감정이나 정동, 작은 감정, 작은 저항의 계기들, 뭐 이제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 비평적인 어떤 노력하고 이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적인 미니멀리즘의 이제 일환이라는 인식,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저만 주장하는 건 아니고,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이제 위에서 5번째 줄을 보시면은 이제 세주익 같은 사람이 이제 제가 지금 설명한 그 Paranoid Project of Exposure,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평이라는 이름으로 신역사주의, 뭐 탈구조주의, 뭐 페미니즘, 퀴어, 정신분석 비평의 이름으로 이제 60년대부터 행해왔던 것이 이제 이데올로기를 끄집어내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이제 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폭로하고 이제 뭔가 들춰내는 식으로 비평의 행위를 해왔는데 이제 그런 식의 시대는 뭐 지났다라는 어떤 비평적인 공감대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막셀저 같은 사람은 이제 이게 일종의 이제 폴리티컬한 미니멀리즘으로 가는 어떤 변화 같은 건데 그래서 이제 밑에서 2번째 줄, 3번째 줄 보시면은 이제 뭐 affect라든지 뭐 minor feeling이라든지 뭐 little resistances라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이제 아까 저희가 미니멀리즘 하면서 얘기했던 굉장히 작은 형태의 그 어떤 치유적인 어떤 그런 어떤 조율들 이제 이런 것들에 관심을 보이는 이런 이제 일련의 비평적인 어떤 턴과 미니멀리즘을 뭔가 연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정말 이렇게 생각의 단계에 머무르는 이제 이런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이제 후반부에 질의응답이나 코멘트 통해서 혹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또 감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발표에는 이제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부분은 그냥 잠깐 소개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오늘 강연의 구상 과정과 이제 매우 거대한 계획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순서대로 스타일로서 이제 미니멀리즘을 이론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요즘에 공부하고 있는 스타일 이론 몇 가지를 이제 소개해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먼저 그 수잔 손탁의 이제 글인데요. 이제 손탁이 여기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빨간색으로 뭔가 이렇게 좀 하이라이트를 해왔는데요. 그 손탁이 여기서 말하기를 이제 이렇게 테크니컬한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이제 첫 번째 줄을 보시면 이제 예술가의 어떤 스타일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관용구 같은 거라고 또 말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둘째 줄에 보시는 것처럼 그게 이제 particular한 어떤 이디엄 같은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그래서 생각할 때는 그 particular한 idiom,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형식, form이라는 것과 스타일의 문제가 사실은 겹치는 바가 많이 있다. 우리가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요, 그죠?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보시는 것처럼 그 the concept of style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problems raised by the concept of style이 당연히 overlap 되는 것은 이제 당연히 이제 form이라는 문제로 인해서 그 제기되는 문제하고 굉장히 이제 당연히 겹친다. 근데 사실 이제 요 패시지에서 이제 어떤 강조하고 있는 거는 form하고 스타일이 가진 어떤 뭐 유사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기억의 문제, 스타일은 기억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중간에 보면은 그 form의 문제에 대해서 그 어떤 그 콜리지나 어떤 발레 같은 시인들이 말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문학 작품 안의 형식 혹은 스타일이라는 거는 against oblivion, 그러니까 망각으로부터 우리 정신의 어떤 활동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보존과 기억의 문제가 스타일의 문제로 늘 이렇게 관련이 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이제 구전 문학에서나 이런 게 어떤 라임이나 이런 것들이 잊어버리지 않기 위한 행동, 그러니까 어떤 행위잖아요. 반복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형식 혹은 스타일의 문제라는 것이 망각으로부터의 우리 마음의 작동, 정신의 작동을 보존한 결국 기억의 문제하고 굉장히 이제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밑에서 이제 네 번째 줄을 보시면 그게 이제 무엇보다도 어떤 감각적인 기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sensory imprinting인데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어떤 예술가가 세계를 감각하고 인지하는 어떤 방식을 기록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스타일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타일이 그냥 예술가가 어떤 진공 상태에서 뭔가를 구사하는 문제가 아니라 세계하고의 접촉 혹은 세계를 감각하고 기억하는 일하고 되게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 문제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스타일이라는 거는 plan of sensory imprinting, 어떤 감각적인 기록 같은 거고, 그거는 이제 어떤 vehicle for the transaction, 어떤 그 거래 혹은 처리의 과정 같은 건데, 무엇들 사이의 처리 과정이냐면
immediate sensuous impression,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계로부터 받는 즉각적이고 감각적인 인상하고 기억 사이에 이제 오고 가는 어떤 거래, 처리를 이제 실현하는 어떤 과정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한되는 스타일 개념은 우리가 세계를 감각하는 그 세계를 그 어떤 인상으로서 받아들이는 것과 그것을 기억하기 위한 어떤 행위 안에서 벌어지는 그것의 흔적으로서 남게 되는 그 무엇으로서 이제 스타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는 것처럼 그거는 굉장히 개인적인 작업이기도 하지만 문화적인 작업이기도 하다라는 것이 또 이렇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볼 때 미니멀리즘도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위기의 시대에 대한 반응이라고 제가 아까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그 세계를 감각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인상을 기록하는 어떤 일이죠. 근데 이때 기록이라는 건 당연히 받아 적는 형태는 아닐 거고 당연히 어떤 여러 가지 종류의 매개가 이제 들어가는 걸 텐데, 어쨌든 위기라는 것을 감각하고 인식하는 어떤 하나의 기록 방식이고 그걸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반복적으로 작품 안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스타일로서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타일이라는 거는 반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의 너는 무슨 스타일이다라는 건 그 사람이 비슷하게 계속 입으면 그게 스타일로 감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타일이라는 거는 반복인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위기의 시대 미니멀리즘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거를 감각하고 이제 인식하는 어떤, 그리고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 기억하기 위한 어떤, 그게 굉장히 의식적인 차원의 뭐 노력은 아닐 테지만 그것이 반복 속에서 작품 안에 이제 남기는 흔적 같은 것이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그 아웃이 됐다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스를 하면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손탁, 이 예술의 그 스타일의 계보학에 대한 걸 제가 총 4개를 볼 건데 지금 이제 1개를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역시 이제 손탁이긴 한데, 이제 이 인용에서의 이제 손탁은 예술 안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알메 스타일이라는 논지를 전개합니다. 그게 이제 앞선 얘기하고 이제 사실 이제 내용적으로는 연결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알메 스타일이라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흥미로워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예술은 그 이제 손탁에 의하면 not only about something, 어떤 것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 자체로 이제 something인데, 세계 속의 하나의 thing인데, 그러므로 이제 예술은 우리가 어떤 뭔가를 경험하게 되는 그 무엇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거는 두 번째 줄에 보시는 것처럼 not just a text or commentary on the world니까 꼭 어떤 세계에 대한 커멘터리나 세계에 대한 텍스트가 아니라 세계 속의 하나의 thing으로서 우리가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그 무엇으로서 이제 예술을 자기는 이제 볼 건데, 그게 이제 당연히 예술의 지시적이고 제한적인 기능, 예술이 뭔가 세계를 가리킨다는 지시적이고 어떤 제한적인 기능을 자기가 완전히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예술이 뭔가를 생산하고 예술이 뭔가를 불러일으키고 그것 자체로 경험될 수 있는 뭔가로서 자기가 지금 그런 예술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면서, 중간 줄에 보시면 그 예술이라는 것들이 give rise not to, 그것이 이제 불러일으키는 거는 개념적인 지식, 개념적인 알미 아니고, 그거는 대체적으로 그 밑에 줄에 보시는 것처럼 뭐 철학이나 사회학이나 심리학이나 역사가 하는 것일 테지만, 역사가 예술이라는 것이 이제 가져오는 거는 어떤 excitation, 어떤 자극, 흥분, 어떤 그리고 관여의 상태, a phenomenon of commitment, 그리고 어떤 식의 속박, thraldom이나 어떤 captivation의 그런 상태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 관여의 상태. 라는 어떤 그 미적인 판단의 상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들 자체는 굉장히 슬리퍼리한 그런 느낌이 이제 있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에세이이기 때문에 굉장히 argumentative 하지는 않지만,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중요하게 이렇게 보았던 거는 무엇에 대한 지식을 이제 예술이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은 알의 스타일을 우리로 하여금 이제 경험하게 하는 거다. 그리고 이때 알미라는 거는 제가 앞서 슬라이드에서 드렸던 것처럼 이제 세계를 감각하고 인식하는 그 어떤 모든 행위 일체로서의 알을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제 미니멀리즘에 대한 얘기 안에서도
그러니까 미니멀리즘적인 작품을 뭐 그거를 문학을 읽든 어떤 그 예술 작품 안에서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것은 삶의 스타일이라는 거죠. 이 미니멀리즘적인 그 스타일이 어떻게 세계를 감각하고 어떻게 인식을 하는가, 그 모든 행위 일체로서의 삶의 스타일로서 미니멀리즘을 우리가 경험한다라는 얘기로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제가 그 레이먼드 카버의 이제 소설의 한 대목을 이제 읽어드릴 텐데, 거기서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인종의 문제, 그러니까 인종적인 어떤 컨플릭트, 그러니까 혼란이나 어떤 갈등,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는 카버는 아니지만 어쨌든 다른 미니멀리즘 작품 안에서 그 당대 베트남 전쟁의 맥락 같은 것들이 이렇게 소환돼서 이렇게 회복되는 방식 같은 것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게 차원이 있거든요. 이렇게 음소거가 되는 차원 같은 것들이. 그래서 이제 이른바 소음과 잡음을 끄는 형태로 세계를 감각하는 것. 그러니까 그게 감각의 방식일 텐데, 소음과 잡음을 끄고 세우는 어떤 미니어처 세계로서의 미니멀리즘 얘기를 이거 지금 이제 손탁의 어떤 인용들을 통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니멀리즘도 삶의 스타일이고, 이때 삶이라는 거는 세계를 감각하는 어떤 인식하는 방식으로서의 그 삶일 텐데, 미니멀리즘은 이제 이런 식으로 레이먼드 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음과 잡음을 이제 끄고 세우는 어떤 미니어처적인 세계로서의 미니멀리즘을 세운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두 개인데요. 네, 그 읽어도 미궁으로 빠지는 데리다의 스펄스는 네, 학생들하고 이제 읽으면서도 이제 굉장히 다들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당연히. 네. 그 이제 데리다가 이제 여기서 분석하는 것이 이제 니체 텍스트의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그의 텍스트의 이제 혼종성을 이제 분석을 하면서 스타일론을 전개를 하는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이 스타일을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 그러니까 니체가 작업하는 방식이 자신이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에 안티테제를 세우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티테제를 세운다면 그건 스타일을 무화시키는 행위다. 그러니까 스타일은 언제나 의미나 진리에 끊임없이 저항하는 굉장히 역동적이고 돌파적인 어떤 요소를 갖는 것이 스타일이다라는 기본적인 논지를 이제 전개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이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 보시면 이제 니체가 어떤 의미를 진리라는 것의 의미를 고정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에 안티테제를 만드는 것이 그의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니체가 첫 번째 줄에 보시면은 일루전이 없었는데, 환상이 없었는데, 그가 진리를 알 수 있을 거라는 그 확신은, 그런 일루전이 니체한테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몇 줄을 내려오시면 그 where로 시작하는 그 중간 부분을 보시면 he might erect a simple discourse against castration and its system. 이때 castration을 이제 진리로 바꿔서 읽어도 큰 무리가 없고요. 그러니까 니체는 자신이 어떤 진리에 반하는 또 다른 그 어떤 심플한 디스코스를 또 세울 거라는 생각, 이제 그런 건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니체가 하고 있는 해체의 작업이 어떤 패러디의 과정, 그 다음 줄에 보시면 그게 어떤 글쓰기의 전략, strategy of writing or difference,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총칭하는 것이 if there is no style.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지금 같은 위상에 있는데, 그러니까 스타일이라는 것이 결국은 차이를 계속 만들어내는 어떤 운동 같은 거라서 그것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니체의 작업은 또 다른 안티테제를 찾는 작업에 그쳤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스타일이 가지는 근본적인 굉장한 어떤 급진성 같은 걸 얘기합니다. 끝없이 이제 그 어떤 차이의 운동 안에서 진리가 구축되는 과정을 계속 허무는 이제 데리다적인 어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스타일 개념으로서 설명이 되고 있다는 점이 되게 흥미롭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스타일이라는 것이 이제 가진 급진성 같은 것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떤 구조화, 재구성에 저항하는 어떤 그 차이의 운동으로서의 스타일을 얘기를 한다면, 그렇다면은 이제 뭐 레이먼드 카버의 작품에서 보여지는 그런 미니멀리즘이 이런 식의 스타일을 구사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나라고 한다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이먼드 카버에서 보여지는 그런 보수성 안에서는 이제 이런 식의 역동적이고 돌파적인 요소들을 찾아볼 수 없는데, 제가 맨 마지막에 오늘 말씀드릴 이제 애프터 양이라는 영화에서 이러한 차원이 좀 이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제 저의 주장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 부분도 좀 자신은 아직은 없지만, 네, 어쨌든 마지막에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타일 이론과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 벌사니의 그 프로이디안 바디에 나오는 이 사람의 미학화라고 계속 얘기하는 그 부분, 이 사람은 스타일이라는 용어를 쓰진 않는데 미학적이라는 말을 이 사람이 사용하는 이론화하는 방식이 이제 스타일 개념을 생각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고, 사실은 앞서 제가 설명드린 그 데리다의 스타일 개념을 굉장히 이어받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볼사니가 그 스타일을 구현한다고 보는 텍스트는 프로이드의 텍스트인데요. 흥미롭게도. 근데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서는 이제 할 수 없지만 그 이 사람이 미학화되고 있다, 미학화하고 있다, 어떤 텍스트가. 이제 그때 의미는 뭐냐면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그 텍스트가 problematized 하는, 그러니까 문제화하고 있다는 거죠. 뭔가가 미학화되고 있다. 그리고 그냥 제가 이 용어를 전유할 때는 어디서 스타일이 발견된다는 거는 그것이 그 자체의 formalizing, 형식화하는 그 열망과 structuralizing 하는 aspiration, 그러니까는 형식화하고 구조화하려는 자기 자신의 열망을 텍스트 스스로가 부수고 있을 때 그것이 스타일이고 그것이 미학화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두 번째 줄 내려가면 그것이 자신의 진술을 erodes its own statement, 그러니까 침식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이제 그 밑에 줄에 보시는 것처럼 그게 aestheticizing한 movement, 미학화하는 운동이고, 그거는 coming into form, 그러니까 어떤 형식화되는 거기도 하지만 동시에 subversion of form, 그 자신이 세운 그 form을 전복시키기도 하는, 그 두 가지가 다 있는 그런 운동이 이제 이 사람은 지금 미학화라고 부르고 있는 건데, 그것이 이제 저는 스타일에 앞에서 데리다가 설명한 그 스타일 개념하고 이제 굉장히 만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것이 이제 벌사니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 줄에 political한 resistance다, 그 정치적인 어떤 저항이다. 그러니까 그 모든 coercive discourse, 어떤 그 강제적인 디스코스들이 부여하는 어떤 형식적인 어떤 형식화하는 유혹에 저항하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스타일 개념이 굉장히 파워풀하고 뭔가 이제 굉장히 좀 급진적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형식화되어 가면서도, 왜냐하면 그거는 폼이라는 형태로 우리한테 인지가 되는 거니까 스타일은 분명히 어떤 식으로 포멀리티로 가죠. 근데 동시에 그것을 그 자체로 이제 허무는 그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 그게 이제 스타일이 만들어지는 거, 그게 어떤 미학화하는 과정이다라고 이제 볼사니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역동적이고 돌파적인 어떤 그 요소를 갖는 것, 그것이 미니멀리즘이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미니멀리즘 되게 보수성의 얘기를 제가 이제 전반부에 주로 많이 할 텐데, 그럴까? 사실 이제 애프터 양도 그걸로 제가 막 밀고 나갔다가 또 아닌 것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마지막에는 좀 이제 결론이 완전히 뒤바뀌긴 했거든요. 애프터 양에 대한 그 이제 리딩이. 네, 그래서 이제 그 레이먼드 카버 얘기를 좀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카버는 이제 이 되게 그의 시그너처 사진이죠. 이렇게 담배를 피고 있는 고독한 어떤 그 이제 작가. 네, 그 이제 레이먼드 카버로 이제 대표되고 미국 문학의 미니멀리즘이라는 거는 이제 그가 세공했다고 평가받는 이제 그런 사조죠. 그래서 일단 이제 요 레이먼드 카버의 미니멀리즘을 설명하는 이제 굉장히 재미있었던 이제 그 책 중에 하나가 이 마크 맥걸이라는 사람의 The Program Era라는 책이었는데요. 이게 전후 미국 문학이 미국 대학의 문예창작과와 맺는 관계를 이렇게 다루면서 문학사를 재편을 합니다. 그래서 미니멀리즘이 사실은 이제 전후의 미국 대학의 팽창, 이른바 대중교육의 시대에서 문예창작과가 낳은 문예창작과의 자식이다, 미니멀리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대학 교육이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참전군인들이 이제 대학으로 또 들어오고, 또 특히 나중에 이제 베트남 전쟁 설명드릴 때 말씀드리겠지만,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들이 대학에 굉장히, 특히 문예창작과에 많이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등록금을 지원하고 전쟁에서의 경험을 쓰게 함으로써 거기서 이제 탄생하는 어떤 일군의 그 어떤 또 이 장르가 미니멀리즘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당연히 이제 습작의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빠른 시간 안에 사실은 이제 작가로서의 뭔가를 갖추는 데는 사실 미니멀리즘만한 게 또 없다는 상식적인 생각을 우리가 또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대학 교육이 팽창이 되면서 그 이제
대학 교육 수요 공급이 거의 이제 2배 가까이 전과 전후가 이렇게 늘었다는 이제 그 어떤 통계적인 게 있고 그 문예창작과 같은 경우는 저도 이게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하는데 75년에서 85년 사이에 3배가 증가를 합니다. 미국에서.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폭증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글쓰기라는 것도 프로그램화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교육을 프로그램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행동주의적인 어떤 심리학의 영향이고 이제 이 프로그램을 거치면 뭔가를 할 수 있다. 우리도 생쥐처럼 이제 약간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이걸 거치면. 근데 이제 이 프로그램으로서의 교육 개념 같은 것도 이제 이런 그 대학 교육의 팽창 안에서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글쓰기 교육 같은 경우는 올바른 문장을 생산해낼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반복하는 훈련. 그 다음에 굉장한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문예창작 워크숍에 가차없는 상호 비평. 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동료 피드백. 그래서 이 마크 맥걸이라는 사람이 되게 이렇게 흥미롭게 얘기하는 정동이 수치입니다. 수치. 창피한 거죠. 못 써가면은 동료들한테 창피한 거니까 이 수치심이 이거를 뭔가 이렇게 작동시켰던 굉장히 중요한 정동적인 메커니즘이었다. 이 문예창작 프로그램에서 이 미니멀리즘의 탄생을 하게 된 것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수치심을 통제하는 장르로서의 미니멀리즘이라는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짧은 형식을 빠른 시간 안에 마스터를 하는 거죠. 정말 마스터를 해서 이 완성의 감각을 학생들한테 부여하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세 번째 줄에 그 이제 mastery of form, 그죠? 그 폼을 이렇게 완수했다는 그게 이제 부여하는 감각이 굉장히 solid한 형태의 completion. 완성했다. 오늘 가서는 안 창피할 수 있겠지. 칭찬받을 수 있겠지. 선생님한테 이제 이런 것들 실제로. 그래서 이 미니멀리즘이라는 거는 이제 위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굉장히 highly disciplined than artifact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 어떤 이 제도 안에서 훈련과 훈육을 통해서 탄생하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구축되는 자아의 관념이라는 것도 이제 작가적인 자아라는 것도 좀 몇 줄 내려오면은 그게 이게 굉장히 patient한 labor, 정말 노동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써오라면 선생님이 써오라면 막 하고 정말 그 창피하지 않기 위해 수치심을 이제 느끼지 않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해서 그 다음 단계로 굉장히 patient한 어떤 labor를 통해서 어떤 자아를 disciplined된 어떤 그 자아로서 reconfigure를 하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게 이제 fiction making의 과정이라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마크 맥걸이라는 사람이 미니멀리즘은 그런 의미에서 위기관리의 장르이기도 하죠. 교실이라는 그 어떤 공간 안에서의 위기관리 어떤 그 미학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자기 검열과 훈련, 자기 통제를 통한 어떤 양식을 마스터하는 그 교실이라는 제도적인 환경 안에서 그에 발생하는 위기, 리스크를 관리하는 어떤 그런 차원의 얘기를 이제 그 마크 맥걸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칼버라는 작가가 이제 이 미니멀리즘의 상징이라고 할 때 이러한 그 픽션 메이킹이라는 이 끈질긴 노동을 통한 어떤 자아의 구축 같은 것들이 이 사람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었죠. 이 사람 실제로 굉장히 노동계급 출신이었고 자신의 어떤 실존에서 오는 그 이제 글을 썼는데 그럼으로써 이제 자신이 그렇게 정말 소외되지 않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크래프팅, 글쓰기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소외되지 않은 노동이라는 관념이 굉장히 있었고 이 사람 노동자 계급 출신으로서 그것을 자신이 갖고 있는 이제 긍지 같은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굉장히 낭만적 형태의 반자본주의적인 글쓰기, 그 노동으로서의 글쓰기라는 것에 대한 관념이 되게 있었던 걸로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남성적인 노동으로서의 글쓰기에 대한 인식이 되게 있었고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작가는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뤄내는 일종의 계급 상승에 대한 이제 그 어떤 굉장히 만족감 이제 이런 것도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카버의 어떤 미니멀리즘이 그런 제도 안에서 탄생하는 어떤 과정 같은 걸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카버의 미니멀리즘이 훈련과 통제라는 어떤 끈질긴 노동을 통해서 이제 교실이라는 제도적인 공간 안에 뭐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이제 이뤄내는 세계라고 할 때 그렇게 해서 이제 구축한 문학적인 그 공간, 문학적인 어떤 내용의 차원에서 이제 카버의 세계는 백인 이제 중하층 계급의 출구 없는 일상 같은 거죠. 그래서 미니멀리즘이 문체적으로 덜 쓰고 심리도 덜 묘사하고 이제 뭔가 less is more이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미니멀리즘인데 거기에 이제 미니멀리즘에는 행위성 같은 것이 굉장히 축소돼 있다라는 의미도로도 이제 미니멀리즘을 많이 정의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제 카버의 세계에서는
출구 없는 어떤 일상이 이제 그려지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당대 인종적인 이슈나 이제 베트남 전쟁 관련 사항들이 이제 이렇게 노이즈 캔슬링 된 채로 이제 구축되는 어떤 이런 세계 같은 것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커버에 Will you please be quiet please라는 이 짧은 단편의 이제 2장면 같은 거를 잠깐 이렇게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 인종적인 요소 같은 것들이 이제 그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어떤 그 부분입니다. 실제로 커버의 세계에는 인종적인 다른 인종이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Will you please be quiet please 같은 경우는 이 음소거라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마이클 댕고라는 사람도 그걸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그 비유가 이제 보여지는 부분이라서 이 지금 이제 간단한 상황은 뭐냐면 이 랠프라는 남자 주인공이 이제 부인이 바람을 폈어요. 다른 남자와 잠을 잤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다음에 이제 집을 나가서 이제 술을 마시고 막 이제 카드 게임을 하고 진탕 이제 막 놀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굉장히 이제 뭐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고 집에 오는 길에 이제 그 부둣가에 산 흑인 남자를 만나서 이제 느닷없는 폭행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면에서 이어지는 다음 장면, 제가 설명해드릴 다음 장면에서는 이 사람이 집에 들어와서 이제 목욕을 하는, 씻어내는 행위를 하는 이제 그 대목인데요. 이제 아주 간단하게만 보면 이 사람이 이제 그 랄프가 이제 부인의 외도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 어느 밤 이제 물가에 가는 거죠. 그래서 맨 첫 번째 보시는 것처럼 그 이제 물을 보고 싶다. He thought he'd like to see the water with the light reflected on it. 그래서 물가로 갔는데 이제 여기서 잠깐 등장하는 닥터 맥스웰이라는 사람은 영문학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영문학자가 등장하는 어떤 이 설정, 이 사람이 이제 소설 처음에 이제 잠깐 언급이 되는데, 그러니까 글을 이제 글을 잘 다루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언어라는 문제를 이렇게 떠올리게 하는. 그러면서 이제 이 랄프가 이런 상황이었으면 닥터 맥스웰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부인이 바람 폈다. 그거 알게 됐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넷째 줄 내려가면은 이제 그 랄프가 닥터 맥스웰이라면 would sit handsomely at the water's edge. 이 물가 끝에 되게 우아하고 멋지게 앉아 있었겠지. 이제 이런 생각을 또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몇 줄 내려가면은 a small negro, 그러니까 어떤 한 흑인 남자가 갑자기 와서 that's my favorite stepping on. 그러면서 너 지금 왜 이렇게 발을 했어? 그러면서 이제 막 무자비로 이제 때리기 시작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몇 줄은 이제 그 폭행이 묘사가 되는 이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그냥 뜬금없이 맞아요. 뜬금없이 맞고. 근데 이제 미니멀리즘이 그렇듯이 왜 맞는지 뭐 이렇게 상황이 굉장히 생략이 되기 때문에 이제 많은 여지를 계속 남기죠. 그래서 이제 맞은 다음에 이제 집으로 돌아온 이제 장면입니다. 그 다음은. 그래서 이제 만신창이가 돼서 집에 온 다음에 이제 욕실에 들어가서 이제 목욕을 하려고 욕실로 가서 이제 문을 닫는데 이제 부인이 문 밖에서 문 좀 열어봐. 다쳤어? 왜 그래?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랄프는 go away 자꾸 이제 가라고 하니까 이제 부인이 그러면서 이제 계속 문을 열어줘, please, 뭐 open the door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소설의 제목에서의 그 제목과 같은 라인의 대사를 이 랄프가 하죠. Will you please be quiet, please? 좀 조용히 할래? 이런 얘기를 하죠. 해줄래?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욕실에 이제 혼자 들어가 있는 장면인데 이게 묘하게 앞에 물가에서의 장면하고 이제 겹칩니다. 뭐냐면 앞에는 이제 자연의 물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가정적인 공간, 이제 그 어떤 욕실이라는 공간에서의 물이죠. 그리고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런 상황이었다면 그 영문학자인 맥스웰 박사는 뭘 했을까? 부둣가 끝에서 멋지게 무하게 핸섬리 앉아 있었겠지. 그랬는데 지금 랄프는 중간에서 보시면은 지금 화장실에서 He turned away from the mirror and sat down on the edge of the bathtub. 그죠? 그러니까 욕조 끝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앞에 그 영문학자 맥스웰 박사와 지금 랄프가 이렇게 겹쳐지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계속 밖에서 부인이 아침 준비와 아이들을 돌보는 소리들을 계속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he heard her waiting at the door. 그런 다음에 then he could hear her moving around the kitchen.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부인이 막 그 정신없이 지금 이제 월요일 아침이거든요. 아이들을 챙기는 그 아침에 부산한 소리를 이제 안에서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표면적으로는 그는 지금 이 모든 가정적인 소음 그리고 이제 부인의 외도를 둘러싼 생각들을 이제 노이즈 캔슬링을 하고 싶죠. 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그게 이제 will you please be quiet please에 압축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의 목욕이라는 거는 이런 소리 그리고 이제 앞에서의 그 폭력을 정화하는 이제 그것도 우리한테는 당연히 떠오르고요. 흑인으로부터 맞은. 그래서 이제 여기 일종의 정화 행위로서의 목욕, 뭐 소음 차단, 음소거 이런 상황들이 이제 지금 들어가는데 당연히 그가 차단하고 싶은 거는 이제 표면적으로는 가정의 소음이고 이제 가정성인데 그가 이제 지금 떨치려 하는 거는 무의식적으로 이제 인종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이제 텍스트적인 근거가 이제 밑에서 한 네 번째 줄인 것 같아요. 그래서 He thought of the little black coaches and the tablecloths and almost cried out, "Stop!"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테이블보가 요 바로 한 두 페이지 앞에 이렇게 레이스가 달린 테이블보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갑자기 black 거기에 있는 어떤 무늬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뭔가 갑자기 black이라는 컬러가 소환이 되면서 "Stop!"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 분명히 표면적으로 차단하고 싶은 거는 이제 가정의 소음인데 지금 무의식적으로 이거 굉장히 인종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문학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이제 그 블랙이라는 컬러의 출현이 이제 좀 흥미롭게 보여지고 이게 진짜 차단하고 싶은 거는 부인의 소음이 아니다라는 게 또 그냥 확인되는 거는 여기서 그냥 몇 줄 내려가서 이 부부가 다시 섹스를 하려고 하는 그 장면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의 이제 그 다시 어떤 일종의 모종의 대화가 이제 암시된다는 데서 그가 이제 떨치려고 하는 것이 이제 가정의 소음이 아니라 사실은 그거의 표층의 뭔가를 가지고 있는 인종적인 소음, 어떤 침입에 대한 건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가 이 상황에서 지금 떠올렸던 맥스웰 박사가 언어를 다루는 이제 영문학자라는 사실이 그가 사실은 인종적인 소음을 차단하면서 보호하고 싶은 공간, 그게 이제 언어적인 공간일까? 이제 이런 생각도 가능하게 하는 이제 이런 그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 장면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제 그 카버의 미니멀리즘이 가진 특징을 이제 스케치하는 장면인 것 같다는 겁니다. 인종적인 소음을 차단하면서 음소거하면서 이루는 어떤 배제적인 어떤 문학적인 공간을 이제 만드는 이제 그런 그 장면이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니멀리즘의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보수성이라고 할까요? 어떤 배제의 어떤 차원의 얘기를 지금 이제 인종 관련해서 잠깐 해드렸는데 그거의 이제 다른 측면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베트남 전쟁하고의 관계거든요. 베트남 전쟁하고 관계에서 미니멀리즘이 이제 출현하는 방식. 그게 이제 그 아까 제가 초반에 소개해드린 스튜어트라는 사람의 이 책에서 이 사람이 미니멀리즘 관련한 챕터를 하나 이제 썼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핵심적인 주장이 뭐냐면 미국 문학의 이제 미니멀리즘이 베트남 전쟁의 트라우마를 이제 정치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이었다라는 것이 이 사람의 주된 논지거든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이제 베트남 전쟁 이후에 사실은 이제 미국이 대중문화적으로 자신들의 이제 패배를 굉장히 강박적으로 많이 재현함으로써 과잉 재현을 함으로써 뭐 람보나 이런 이제 많은 대중 영화들을 통해서 자기 실패를 이제 일종의 뭐 요즘 말로 정신 승리를 하는 이제 공적으로 정신 승리를 하는 어떤 기억 전쟁을 이제 미국이 대중문화 차원에서 이제 하는데 그 이제 문학의 영역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문예창 작가가 이 참전 군인들을 포섭을 하면서 이 참전 군인들이 이제 문학 속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문예 프로그램의 학생이 되기도 하고 조금 더 뛰어난 사람들은 조금 이따 선생님이 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점점 그 문예창작 프로그램이 이제 흡수가 되어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스튜어트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이제 그 핵심은 이 베트남 전쟁 참전 군인들, 대체적으로 백인들의 존재를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 이 사람들의 피해자성, 이 사람이 가해자이기도 하지만 전쟁에서의 이제 피해자라는 이 새롭게 얻은 어떤 양가적인 지위를 이제 글쓰기라는 행위, 그 관련 제도 안에서 회복하는 주체로 이렇게 태어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존재들을 recognize 해주는 recognition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이 베트남 전쟁과 관련된 문제들을 수리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뭔가 회복하고 뭔가 이렇게 회복해주는 수리하는 것 같은 환상을 제공을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회복적인 환상을 제공을 한다. 그래서 이런 회복적인 환상, 상처를 받았지만 다시 회복 탄력성을 가진 주체로 그 상처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시 이 사회 안으로 들어올 어떤 그 구성원으로서 얘기한다면 그 전쟁의 기억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애도하면서 끝낼 수 있어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회복적인 환상을 통해서 이 베트남 전쟁이 가지는 어떤 뭐 제국주의적인 맥락이랄지, 그것들 베트남 전쟁이 가지는 어떤 그것을 향한 정치적인 커멘터리를 이제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이 담론이 전개되는 방식, 이게 일종의 국가적인 트라우마 관리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 전쟁의 숙취, 행오버로부터 벗어나려는 어떤 미니멀리즘적인 어떤 전략이고, 그 어떤 외상적인 경험, 국가의 어떤 그 트라우마를 어떤 통제된 문학적인 회상 방식, 그러니까 미니멀리즘이라는 그 참전 군인들이 써내는 어떤 그 특정한 통제된 형태의 문학적인 회상을 경유해서 굉장히 이 트라우마를 통제된 형식의 관리 가능한 상처로 이렇게 만들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치유가 됐으면 다른 건 별로 필요가 없다. 이제 이런 식의 어떤 회복적인 환상 같은 거를 만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가져온 그 부분에서 제가 아까 그 recognition이라는 말이 되게 여기 이 사람한테 중요했다고 얘기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세 번째 줄이 이제 바로 그건 거죠. 그러니까 이 참전 군인들을 recognize 해줌으로써 이 어떤 폭력을 수리할 수 있다는 어떤 느낌을 갖게 하는 거, 그것이 이제 그 다음 줄에 보시면은 그것이 이제 베트남 전쟁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그 미니멀리즘이 계속 관리라는 걸 통해서 되게 많이 묘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 밑에서 이제 넷째 줄 보시면 베트남 전쟁이라는 거는 그런 어떤 뭐 엔타이 콜로니얼 뭐 임페리얼한 어떤 차원에서의 정치적 커멘터리가 필요한 뭐라기보다는 그냥 컨플릭트, 그리고 그 컨플릭트는 resolved 될 수 있는 거죠. 화해되고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피해자이자 가해자인 이 사람들을 recognize 해주면 해소될 수 있는 어떤 컨플릭트로 이제 이거를 다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니멀리즘이 이렇게 보면은 위기 관리, 그러니까 관리의 어떤 위기를 다루는 어떤 그 스타일이고,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인 어떤 거죠. 뭔가를 통제하고 배제하거나 노이즈 어떤 인종과 관련된 거를 노이즈 캔슬링을 하거나, 아니면 들여올 때는 굉장히 선택적으로 들어와서 어떤 치유와 회복의 어떤 그 내러티브 안에서만 뭔가를 소화하게끔 만드는 어떤 그런 전략들과 늘 연관된 그런 무엇으로서 미니멀리즘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미니멀리즘의 보수성. 인데요. 이제 미니멀리즘 보수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뭔가 이렇게 다른 얘기도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10분 안에 빨리 끝내보겠습니다. 애프터양 설명을 잠깐 드린 다음에 이거 클립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영화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보신 분 계신가요? 선생님 보셨어요? 네, 선생님 좋으셨어요? 둘 다 보셨어요? 예. 저도 이 두 영화 다, 저도 콜럼버스 너무 좋더라고요. 이 영화에 정말 팬덤이 또 이제 되게 두텁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이 영화를 미니멀리즘으로 아니다 막 하다가 그래도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잠깐 이제 그런 게 가게 되는 좀 이제 그런 면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코고나다 감독이 이제 데뷔작이 이제 왼쪽에 있는 콜럼버스고, 이게 그 애프터양의 그 다음인데, 이제 한국에서는 그 이민진 작가의 파친코를 애플 TV로 각색한 그 에피소드 몇 개를 연출한 감독으로 이제 잘 알려져 있고, 이제 이 애프터양은 이제 뭐 미니멀리즘도 있지만 여기 입양의 문제, 뭐 기억의 문제, 아시안 뭐 디아스포라 이제 이런 주제들이 있어서 이제 이것저것 좀 이제 생각을 해보고 싶다라는 이제 그걸 이제 저한테 좀 이제 줬던 영화인데, 이 데뷔작이 컬럼버스라는 게 저는 이제 친구의 추천을 받았어요. 제가 여기서 미니멀리즘을 보고 있다고 했더니 그의 데뷔작이 미니멀리즘 건축에 모던 건축에 관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거는 정말 뭔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봤는데 영화가 정말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코고나다라는 이 감독이 그 일본의 그 이제 거장 오즈 야스지로 감독의 역시 오즈 야스지로도 이제 그 미니멀리즘 이제 미학으로 뭐 알려져 있죠. 근데 이 감독의 작가라고 하던가요?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자신의 이름을 이제 코고나다로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코고나다 감독이. 이 분은 한국계예요. 코고나다 감독은 한국계고.
그래서 이제 이 영화는 가까운 이제 미래를 배경으로 하는 이제 SF 영화인데 이 돌봄 로봇이 우리한테 더 이상 생경하지 않은 어떤 근미래를 상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일상의 어떤 풍경으로 이렇게 쓱 들어오는 그거를 너무 잘 표현을 1차적으로는 했다라는 점이 일상의 어떤 그 공기 안에 지금 로봇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 근데 그 로봇이 이제 처음에는 이게 4명의 핵가족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는데 이제 조금 지나서 저 지금 오빠 왼쪽에 있는 이 이름이 양이거든요. 이 양이 돌봄 로봇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조금 지나서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다인종 가족이죠. 아빠는 백인, 엄마는 이제 흑인, 딸은 중국에서 입양을 한 딸이에요. 그래서 딸을 중국에서 입양을 했기 때문에 딸의 어떤 뭐 중국적인 뭐 여기서 뿌리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거를 좀 연결성을 주고 싶어서 그 시블링 로봇이라고 불리는 양을 이제 데려와서 양이 이제 이 동생을 돌보고 이제 가족을 돌봤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영화가 어느 날 이제 양이 작동을 멈춥니다. 작동을 멈춰서. 그러니까 사실 사람으로 치면 죽은 거죠. 사실 죽어가는 중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양의 죽어감을 이제 애도하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지금 아빠인 그 남자 주인공이 대체적으로 어떤 애도의 작업을 수행을 하면서 이제 잊었던 일상의 기억들을 돌아보는 게 이제 기본 서사이고, 이게 이제 단편 소설 이제 Saying Goodbye to Young이라는 원슈타인이라는 그 작가의 단편 소설을 이제 각색을 했는데, 이 감독이 여기서 이제 인터뷰에서 밝히듯이 자신이 이 작품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핵심으로 이제 봤던 것이 이제 간접성, 좀 거리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슬픔에 대한 서사인데, 만약에 이 죽어가는 존재가 아들이었다면 그 슬픔이 너무 직접적이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슬픔에 대한 서사인데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는 것처럼 different kind of grief story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종류의 이제 슬픔에 대한 서사고, 만약에 이게 SF가 아니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아들이 죽어가는 거였다면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는 것처럼 almost too direct 했을 텐데, 이 서사에는 맨 밑에 줄에 보시는 것처럼 indirectness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이크라는 그 남자 주인공 아빠가 그 상실을 이제 프로세싱해 나가는 과정이 almost catching up to grief, 어떤 슬픔을 이렇게 뒤늦게 이렇게 어떤 캐치업하는, 뒤따라잡는 이제 뒤늦은 어떤 애도의 서사라는 게 이제 자신을 이제 굉장히 건드렸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카보의 세계하고 좀 비교를 하자면 이제 여기에서의 가족은 인종적 제국적인 소음들, 이제 카보하고의 비교를 하자면 그게 이제 다 들어와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다 인종적이고, 심지어 이제 딸의 중국적인 어떤 뿌리를 존중하고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중국인 로봇을 들여온 굉장히 민주적인 뭐 공간인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카보의 세계에 비한다면 지금 이제 그런 식의 뭐 민주적인 공간에 이런 차이가 있을 텐데, 여기 이제 뭔가 비어 있어요. 뭔가 비어 있는데, 그러니까 굳이 또 위기라는 거를 어쨌든 이제 기계적으로나마 어떤 생각의 편의를 위해서 이제 가져오면은,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의 위기는 돌봄과 유대가 다 아웃소싱 되어 있는 상태라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족이 셋이 있는데 양이 작동을 멈추자마자 이 가족들이 그거를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유대와 돌봄이라는 게 이제 아웃소싱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자체로 이제 거의 그러니까 무너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하고 이 남편의 대화가 되게 이렇게 나올 때마다 처음에는 저는 이 초현실적인 공기가 도대체 뭐지?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면 이렇게 영상통화 같은 어떤 그런 상황이에요. 영상통화 같은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이들이 계속 이제 로봇은 아닌데 로봇 같은 어떤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점점 되어가고 있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이제 흐려지면서 어쨌든 탈인간적인 어떤 그런 차원들이 우리 삶에 계속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둘의 대화가, 그러니까 부인은 커리어가 너무 중요하고, 그러니까 남편과 이제 영상 통화를 하는 그 어떤 초현실적인 공기 같은 거 안에서, 이게 기본적으로 마우펑셔닝 된 거는 이제 양이기도 하지만, 양의 오작동이 사실은 이 가족의 이미 내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균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입양한 딸도 이제 재생산 노동도 아웃소싱을 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돌봄도 아웃소싱을 한 거예요, 사실 로봇한테.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작동을 멈추자 너무 난처하고 무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 아이를 어떻게 돌볼까 막 이런 걸 하기보다는, 이제 부인하고 뭔가를 또 어떻게 할까 대처하기보다는, 이제 제이크 이 남편이 이 양의 기억,
기억이라는 마이크로 칩을 이렇게 발견을 하면서 이제 제가 그 장면을 지금 잠깐 보여드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보여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수리해야 될지 모르는 어떤 돌봄과 유대의 구멍이라는 게 지금 이 작품에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 제이크가 지금 보여드릴 장면에서 어떤 미니어처의 세계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미니어처의 세계가 양이 남긴 양의 기억이라는 마이크로 칩이에요. 그래서 이제 양의 세계, 기억이라는 미니어처 세계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되게 무한 재생되는 어떤 추억의 조각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카메라를 펼치면 우리 카메라에서 몇 년 전에 우리 사진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줘서 우리를 이제 감상에 빠지게 하잖아요. 그게 어떤 우리가 우리 삶의 어떤 고단한 순간들을 잊는 게 되게 비유적으로 말하면 그런 어떤 그렇게 저장된 정보화된 어떤 마이크로 칩의 기억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쨌든 이 어떻게 수리해야 될지 모르는 돌봄과 유대의 구멍 안에서 이 제이크가 아버지가 양의 기억이라는 작은 마이크로 칩의 이 미니어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하게 보여지는데,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 양의 이 마이크로 기억 칩이 이제 상품으로 전시될 가능성이 여기서 암시가 돼요. 왜냐하면 이제 죽어가고 있는 마치 동물처럼 연구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나중에 기억의 일부를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이 뮤지엄에 영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착용식 판독기 이제 이렇게 양경 같은 걸 껴서 사람들이 가상현실로 체험하게 해줄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이크 여기 아빠도 그거를 끼고 이제 그 기억의 마이크로 칩의 기억 세계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상실과 유대의 구멍을 이제 수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이 미니어처 기억의 세계, 상품화된 어떤 정보화된 미니어처의 세계라는 게 어떤 식의 이제 노이즈 캔슬링과 관련된 이 어떤 메타포가 여기에도 있다는 생각이 1차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 장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양이 자기 거울을 통해서 자기 얼굴 보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하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선이 기본적으로 되게 이제 애틋하죠. 그러니까 고요하고 이제 어떤 설명하지 않는 어떤 이제 유령의 사실은 시선이고, 그러니까 가족 간의 이 짧은 유대를 이제 바라보는 관찰자의 이제 시선 같은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근데 이게 곧 상품화될 예정이고, 그러니까 정보화된 어떤 미니어처의 세계라는 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이크가 이거를 판독기 비슷한 걸 끼고 이제 보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계속 이제 거리를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보여주는 이 카메라 이 이동, 컷의 이동 같은 것들이 거리가 이제 확보되는 순간인 것 같고, 그게 이제 미니멀리즘적인 어떤 봉쇄, 이 세계 안으로, 그러니까 그 이미 무너진 유대와 이 결속을 지금 이 기억이라는 마이크로 칩 안에서 복귀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 안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제가 이제 말씀드린 미니멀리즘적인 이제 봉쇄 같은 것이 있고, 굉장히 자폐적이고 보호적이고 수리적인 공간을 지금 만드는 그 순간에서 영화가 다시 밖으로 한번 나와서 프레이밍을 한 번 더 함으로써 뭔가 이렇게 겹을 만든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미니멀리즘적인 봉쇄를 다시 좀 이렇게 여는, 그래서 이게 이제 형식화하면서도 그 형식화하는 거를 이렇게 저항하는 이 두 가지 움직임 같은 것이 여기서 이렇게 확보가 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이제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질의응답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강연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강연 들으면서 들었던 굉장히 단순한 의문을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이제 발표를 열어주신 마리에 콘도부터 이제 마지막에 이제 다루어주신 애프터 양까지 이 미니멀리즘의 스타일과 아시아 인종이라는 게 굉장히 가깝게 연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마리에 콘도와 애프터 양의 경우 둘 모두 그 아시아성을 굉장히 부각하는 식으로 영상들이 만들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다면 그 아시안과 연관되는 미니멀리즘은 또 카버식의 그 백인 남성 노동자가 구사하는 미니멀리즘과는 또 굉장히 다를 텐데, 그렇다면 그 이제 아시안과 미니멀리즘이 왜 연관이 되는지, 그리고 그 연관 속에서 미니멀리즘의 보수성 혹은 저항이라는 두 가지 측면은 또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질문이고, 제가 또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마리에 콘도가 아까 보시다시피 이제 그 일본에서 온 요정 같은 어떤 정말 이렇게 영적인 어떤 힘을 가진 그 누군가로서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일본어를 하는 그 어떤 그 순간 같은 것들도 굉장히 이렇게 좀
그러니까 가려지기보단 부각되는 방식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 애프터 양 같은 경우도 이 어떤 돌봄이라는 노동을 수행하는 아시아인이라는 것이 이제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지난 4월인가요? 그 영화 생각에서 했던 게 이제 아시아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최근에 어떤 영화나 이제 이런 그 최근에 이제 문화 생산물 안에서 그러니까 어떤 변화나 이제 그 진보의 뭔가 이제 그 사인이기도 하면서 어떤 그 위기의 사인이기도 하면서 또한 이제 어떤 이 경우에는 이제 회복의 어떤 그 어떤 사인이기도 하는 방식으로 이제 동원되는 방식. 그러니까 이게 이 애프터 양 같은 경우를 비판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식은 이거 너무 오리엔탈리즘적이다라는 얘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동양적인 것 안에서 아시아인이 굉장히 이렇게 돌봄 노동을 부드럽게 소화하는 어떤 식의 서사를 그대로 가져왔다라는. 근데 이제 이 오리엔탈리즘적인 서사라는 것 이외에 이거를 이제 바라볼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게 제가 이제 최근에 생각해오고 있는 이제 그런 것 차원에서 그러니까 아시아인들이 이 시대의 어떤 가장 그 극단의 진보와 그리고 이제 가장 극단의 모순과 가장 극단의 어떤 회복을 담지하는 어떤 형상으로서 드러나는 방식 이제 그런 것들을 그 자체로 이제 좀 맥락화하면서 역사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제라는 정도로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여기서 뭔가 제가 더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네. 그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질문을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너무 재밌게 했는데 마침 또 아까 그 콜럼버스 얘기를 네. 영화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그러니까 이제 조형예술에서도 60년대 70년대 미국에서 이제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는 네.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그것과는 또 다른 문학에서 얘기하는 문체적인 혹은 어떤 내용적인 차원에서의 것인지 아니면 그것까지도 한데 묶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아까 그 영화가 배경이 뭐 콜럼버스라는 네네. 도시고 모더니즘 저 건축들이 있고 하는 네네. 것과의 무슨 연관도 찾으려면 찾을 수 있는 건지. 네.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실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제 음악, 뭐 조각, 건축 선생님 말씀드린 것처럼 하시는 것처럼 그 60, 70년대 그런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었던 그 미니멀리즘 운동들을 이제 사실은 어느 정도 공부를 많이 해야 할 수 있는 이제 어떤 내용들일 텐데,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이제 마이클 단고의 어떤 그 접근에서 이제 그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예컨대 이제 해밍웨이하고의 차이로서 이 90년대 이후 중후반에 그 미니멀리즘을 어떻게 차별화할 수 있겠는가 예컨대 이제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할 때 이 사람이 이제 그거를 영역별로 다 구분을 하더라고요. 건축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 이전은 어떤 보존이라는 컨설베이션이라는 그 키워드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이제 해밍웨이 같은 경우는 자연을 얘기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자연을 보존하는 형태,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그 작업이라는 것이 일종의 자연의 대리 혹은 자연의 프락시로서 어떤 그것을 승화하는 차원에서 도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종류의 마스터리로서의 미니멀리즘 얘기를 하는데 예컨대 이제 이 90년대 중후반의 미니멀리즘 같은 경우는 그 환경 자체가 이미 오염되고 이미 독성으로 가득 찬 어떤 환경 안에서 그것을 디톡싱하는 행위로서 그러니까 환경 내지는 자연하고의 관계가 달라지는 형태의 미니멀리즘이라는 얘기를 하고 건축적인 차원에서도 이제 제가 건축들을 이렇게 쭉 다 따라가지는 못했지만 이제 그 사람은 그런 식의 어떤 그 외부의 환경으로부터의 어떤 그 디톡싱이랄까 아니면 보호랄까요? 아니면 어떤 물러남이랄까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보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콜럼버스에서 되게 흥미로웠던 거는 그 건축하고 그 두 남녀의 대화가 그러니까 건축이 하나의 띵처럼 그 대화에 이렇게 같이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건축 공부가 굉장히 필요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하나의 띵리스로서의 건축이 지금 이 서사 안에 들어오는 방식, 미니멀리즘적인 어떤 띵으로 왜냐하면은 그 미니멀리즘도 제가 이제 되게 문외한이긴 하지만 어떤 그 조각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 미니멀리즘 얘기를 할 때 그것의 물성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띵리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그 연구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이렇게 통용되는 어떤 그 집안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콜럼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저한테는 이렇게 중요하게 보여지긴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것을 어떤 영역 안에서 굉장히 이렇게 좀 컴프리헨시브한 이제 대답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제 정말 많은 자료 조사와 공부가 필요한 이제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좀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지나가는 김에 저기 그냥 용어상의 건데 진짜 그러니까 에스테티사이즈라는 걸 그냥 미학화로 이렇게 네, 해놓고 내용을 이해를 하시는 내용을 그러니까 스티플레이트 하는 식으로 되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기서 이 사람이 계속 에스테티사이즈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그 한국어 번역본에서 아마 그냥 미학화 하신다고 번역을 하셨던 것 같아요. 윤주원 선생님이 번역을 하셨는데, 네. 그게 번역상으로 선생님 어떤 선생님 혹시 의견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뭐 감각화라고 할 수도 있나? 뭐 맥락상으로 그런 생각도 들고 아까 미화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미화라고 예, 쓰면 예, 예. 오해받을까봐 찾은 게 미학화일 것 같은 네네. 느낌인데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거를 끌고 가는 이론적으로 끌고 가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형식화하는 것을 만들면서도 무너뜨린 어떤 그 과정을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아름다움하고는 당연히 관련이 그렇죠.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런 행위 자체를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벌산이라는 사람이. 네네. 저도 사실 방금 이제 질문에 이어서 조금 더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뭐 스타일 공부하는데 되게 관심이 있고 이제 공부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방금 이제 선생님께서 해주신 어떤 일원화 작업 안에서는 스타일을 어쨌든 형태를 만들려는 어떤 충동과 그것을 이제 부수고 해체하는 어떤 충동 사이에서의 무언가로 이제 일원화를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막상 미니멀리즘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을 때는 그 형상을 해체하는 힘이라고 해야 되나? 그 스타일의 네네.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는 그 부분이 많이 없어진다고 느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맞아요. 보수성 네. 얘기가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그 어떤 지금 공부하고 계셨던 그런 스타일의 이론화 과정이 어떤 식으로 그 미니멀리즘의 이야기랑 연결되는지 혹은 뒷받침할 수 있는 건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제가 그 애프터 양을 보면서 이제 고민됐던 지점이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쭉 이 발표를 이렇게 이 서사를 짜보면서 벌사니하고 데리다가 말하는 그 스타일 개념의 소위 급진성 같은 것이 당연히 레이먼드 카버에는 안 들어맞고 사실은 이제 그 급진성을 얘기할 수 없는 어떤 그 마지막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애프터 양을 보면서 처음에 이제 애프터 양의 미니멀리즘적인 이제 봉쇄성을 많이 생각할 때는 미니멀리즘이야말로 스타일 개념의 정말 그 안티테제로서 그 자체가 스타일 개념의 급진성을 무화하는 비스타일이다. 이제 거의 이제 이런 그냥 결론을 이제 사실은 내렸는데 반 정도까지 했을 때는. 근데 이제 뭐 애프터양 같은 경우는 또 조금 그렇게 완전히 뭔가 봉쇄돼 이 안에 완전히 갇혀 있는 자폐적인 세계는 아니고 이게 결국은 갇혀 있지 않으려면 타자로 열리는 순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부정성의 결과로 뭔가를 열린다든지 아니면 그 자폐적인 순간을 내가 거리를 두고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비판적인 거리 어떤 뭔가가 확보될 때 메타가 가능해질 때 뭔가 좀 가능해지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애프터양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게 가능하지 않나. 그리고 이제 콜럼버스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건축의 어떤 그 땡네스와 관련된 어떤 조화 공존 안에서 뭔가가 열리고 있다. 그러니까 건축이라는 것이 하나의 되게 어떤 네거티브티로서 여기 좀 뭔가가 있다 이런 그냥 이렇게 가설적인 생각을 좀 해보면서 이 영화는 갇혀 있는 건 아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왜냐하면 그 영화를 보고 나면 좀 이렇게 갇혀 있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뭔가 이게 되게 뭔가를 울림을 주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그러니까 스타일 개념 미니멀리즘을 굉장히 포기했다.
다시 뭔가 열게 하는 텍스트들이 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애프터 양하고 컬럼버스를 가지고 생각을 1차적으로 좀 정리해보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준파 라이리 같은 사람들의 그 번역 작업 안에서 벌어지는 미니멀리즘 같은 것들도 좀 그거는 닫히는 작업이 아니라 정말 여는 작업이잖아요. 번역이라는 거는. 근데 번역 안에서 또 이제 미니멀리즘은 왜 구사할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공부할 게 너무 많고 할수록 아는 것이 너무 없다는 생각만 하게 되는 그런 자폐적인 구조 안에 갇히는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모두 다 같이 함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